88의 노장께 여쭙고 싶습니다. 87보다 더 좋은 연기를 할 수 있게 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보다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꽃보다 구야형 배우 우리 신구 선생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신구입니다. 어떤 소개가 더 필요하시겠어요? 이 톤이 너무 좋아요. 네. 신구입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한번 또 궁금합니다. 요즘 내내 연극하면서 지냈어요. 지난 봄에 예. 두교황하고 예. 그다음에 또 지금 하고 연습하고 있는 브로이트의 라스트 세션. 라스트 세션. 요거는 좀 어떤 작품입니까? 좀 소개해 주신다면요. 이 양반이 그 이제 정신 분석학의 창시자냐. 맞아요. 무신론자이고 그 양반이 유신론자인 루이스라는 학자하고 같이 만나서 신이 있느냐 없느냐, 삶이냐 죽음이냐 뭐 여러 가지를 같이 나누는 거니까. 와, 그러면 대사를 요게 오늘 굉장히 영광스럽게도 우리 그 라스트 세션의 한 그 장면을 여기 좀 선생님께서 좀 보여주시겠다고요.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하고 거리를 걷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가 아버지 모자를 쳐서 길바닥에 떨어뜨렸어요. 그 남자는 아버지에게 소리쳤지. 유세인! 인도로 다니지 마! 아버지는 그 남자가 시키는 대로 인도에서 내려와서 진흙탕 속에서 모자를 집어들었어.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어. 그 남자와 아버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더 혐오해야 하는 건지 난 그때 아니 지금도 모르겠어. 그 얘기일 거예요. 야, 이게 어디가 극이고 어디가 현실? 어디가 극이고 어디가 진짜 데뷔작인 연극 소에서도 역할이 아버지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데뷔할 때부터 아버지 그때는 20대 20대 아니셨을까요? 중반이신데. 근데 이제 보시다시피 내가 생긴 게 이렇지 않아. 예를 들면 그때는 이제 미남들이 이제 주역을 하게 돼 있고 아니 젊은 역할에도 무슨 간첩이라든지 무슨 뭐 좀 부정적인 역할을 해서 저 신구 선생님 하면은 왠지 모르게 좀 우리 아버지가 그렇죠. 이게 사실 뭔가 좀 그런 푸근함도 좀 느껴지고, 예. 아무래도 그 영화 8월의 크리스마스 요거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버지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테이프 넣으시면 자동적으로 플레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거 비디오 아니야? 자 전원하고 아야, 전원 키신 다음에 TV로 올리시고 4번이요. 이게 참 우리 신구 선생님의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우리 아버님은 글자도 모르셨어. 공문을 터득 못하셨는데 내 왕십리 태생이거든요. 왕십리죠. 네, 그래서 그 왕십리의 중앙시장이라고 있어요. 네네네. 그 한 모퉁이에 자리를 하나 얻으셔가지고 야채를 놓고 파셨어. 아버님한테 욕 한 번 내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만큼 잘 하셨나 봐요. 내가 잘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그렇게 너그러셨어. 그런 거 보면 참 신통하다. 내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한 것도 없고 불만이 많으셨을 텐데 한 번도 이놈아 이 자식아 뭐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고. 진짜요? 네. 어머니와 아버지는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 진짜 그럴 때 있을 것 같아요. 예. 선생님이 6.25 직전인 50년 6월에 입학을 하셔가지고 56년이 돼서야 졸업을 하셨어요. 이게 이제 전쟁 때문에.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가교를 만들었어. 텐트. 가교요? 텐트로. 지금 세종문화회관 자리에 임시로 학교를 짓고 거기서 그럼 선생님은 그때부터 연기자를 꿈꾸신 겁니까? 어떻습니까? 아니야. 그때는 연기 생활을 생각도 못했죠. 내가 돈 좀 벌어서 아버지 좀 편하게 지내시게 해야 되겠다고 이제 상가대학 가면 돈이나 벌지 알고 상가대학을 지어냈는데 떨어졌어. 성균관대학을 들어갔지. 정만 거기 놔두고 또 재수를 한 거야. 또 떨어졌어. 그러니까 공부하기가 싫더라고. 그래서 이제 군대를 가버렸지. 그리고 이제 서울예대를 들어가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 서울예대가 아니고 전신이 전신이죠. 네.
서울 연극 아카데미. 그러면은 선배님이신 그러시죠. 예, 신구 선생님이 여러 많은 선배님 중에 늘 이제 신구 선생님이 예. 요게 이제 또 광고에도 요 기세가 네. 이어집니다. 이건 뭐 전설의 명작이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예. 비슷했죠? 좀 니들이 개맛을 알아? 그 속살로 만든. 근데 그 톤이 어쩜 그렇게 절묘한지요. 너희들은 개맛을 알아? 이거를 바랐지 지금. 예. 그 얘기하라고 지금. 네,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감사합니다. 아 시원해. 니들이 개맛을 알아? 아 꽃보다 할배도 참 기억에 남는 네. 예, 또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벌써 10년이 됐어요. 아이고, 벌써 이렇게. 얼라봐봐. 어린이 여러분은 그냥 따라만 오시면 돼요. 네. 맛있네. 예.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경험을 쌓는 것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해요. 죽기 전에 아주 귀한 경험을 합니다. 최근 이서진 씨가 이제는 짐꾼을 못 한다고 이제 본인은 이제 짐꾼을 데려가야 된다고 얘기를 저도 좀- 나이 들었으니까 이제 뭐 예, 예. 지가 할배할 차인데. 선생님 건강검진 받으시면 그래도 괜찮으시죠? 어떠세요? 운동은 즐겼어. 그렇게 자신하고 나야 뭐 술도 그렇게 마시고. 근데 지난해 심부전증이라는 그 급한 그 병이 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불륜하게 응급실에 가서 진찰해 보니까 이상이 있대. 그러니까 심장이 정상적으로 뛰지 않고 천천히 뛴대. 서맥이라고 그러든가 뭐. 그래서 이렇게 그냥 놔두면 뇌졸중이 된대요. 산소 공급 부족해서. 그래서 지금 여기 그 심장을 조절해주는 박동수를 조절해주는 심장 박동기를 찼어.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심장이 내 본래 심장이 점천히 뛰면 이놈이 알아가지고 그 박동수에 맞춰서 자극을 줘가지고 전기 자극을 줘가지고 정상 박동하게 만들었던 거라 이게. 혹시 그 선생님께서도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또 후회되는 일 뭐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선생님 혹시 후회되는 일이나 이런 게 혹시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나는 후회되는 게 취미가 별로 없어. 그걸 좀 다양하게 즐기면서 살았으면 좋았겠다 하는데 그러진 못하고 이 속에서만 살았죠. 연극이 어떤 사람은 뭐 종교다, 뭐 수행이다. 그런데 나한테는 수행은 과정이다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오직 연극이 이게 살아가는 동아줄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썩어 있는 건지 뭐 끊어질 건지도 모르고 그만 잡고 평생 지냈으니까. 예. 그런데 다행히 그게 끊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매달리고 살고 있으니까 다행이다 싶고 고맙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 112 치안종합 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 경장입니다. 유창훈 경장님. 그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이 의자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저 일명 장수 의자라 그래가지고 보행 신호가 켜지는 동안 왠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좀 쉴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 그대로 의자가 되어주는 네. 요거를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바로 그 경정님이세요. 야,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제 별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때 경로당을 방문해서 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그 왜 무단횡단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 그 한 어르신께서 이제 사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그 신호를 기다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힘드시다. 걷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대책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아 그럼 횡단보도 부근에 의자를 놔드리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아 이게 참 그 늘상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만약에 어르신들께 직접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지 않았으면 사실 이 의자는 탄생하지 못할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아 예 맞습니다. 요게 또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 그래요. 예. 이제 또 생산하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또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꾸준히 돼야 이게 그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 회사는 이제 섭외가 됐는데 견본도 만들어야 되고 예. 또 이제 회사에서 디자이너 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일정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이제 여력은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특허권을 양도하겠다.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양도하고는 조건을 일단 제작을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이게 보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예.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또 위에 검토를 해서 위에 그럼 이게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시민인가 횡단보도 상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좀 조급증이 나서 일단 그럼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달라. 이제 한 60개를 저한테 좀 제가 싸게 좀 구입을 해서 그게 한 얼마 정도? 그때 한 180인데 또 그냥 재료 때도 다 안 받으신 거죠 사실은. 야 이거 180만 원 내 돈에서 180만 원 나간다는 게 뭐 누가 그 180만 원을 메꿔줄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좀 빨리 이거 빨리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180만 원.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걸 설치하고 나서 무단 횡단 그 방지 효과는 있었나요? 19년도 4월 1일 날 처음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한 2, 3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뭐 횡단보도상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은 아직 없다. 그래서 있고 어떤 이게 이제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이제 무단 횡단하지 말자. 그게 아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 저기 경정님이 바꾼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 나 이거 몰랐네.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 알죠? 아 알죠. 예. 아니 근데 이것도 경정님이에요? 만드신 게? 이제 그 2018년도 제가 남양주서 이제 교통관리계장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승문비족이라고 하죠. 이제 맞아요. 휴대폰을 많이 예,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이거 늦게 보니까 이게 늦게 뛰는 거죠. 깜빡깜빡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하고 야 저 정보를 이렇게 바닥에다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랬더니 때마침 우리 시설 담당 직원이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연구진이 하고 있더라 해서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예.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우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도농역에 설치해 봤는데 예.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엄청 깔려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뭐 웬만한 신호등에 다 있죠. 예. 저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예방 업무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로 저 경찰 되신 지 몇 년 되셨습니까? 89년도에 입문했으니까 한 35년. 이야. 그러면 이게 저기 퇴임이 그렇게 네, 많이 내년 12월입니다. 얼마 안 남으셨네요.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할 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벌려놓는 일도 있고 예. 그건 마무리해야 되니까 아직 뭐 시간이 그렇게 부족하다고 생각 안 합니다. 퇴직 후에 또 뭐 계획은 좀 세워두셨습니까? 저요? 아니 이게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집 마련을 좀 못해가지고 남의 집에 아직 남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35년간 근무하셨는데 이게 뭐 남의 집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집사람이 전세 뭐 어떻게 안고 해서 한 17평인가 빌라 하나 해놨는데 이거 퇴직하고 들어갈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을 이번에 좀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요? 네. 아이고 이게 참 이게 감사합니다. 이사는 언제 가십니까? 저 퇴직하고 퇴직금 받아서 긁어서 가야죠. 지금 된 게 아니고 내년. 그러면 이제 내년에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생각 같아서는 저기 특허권으로 어떻게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봐요. 돈 좀 벌었냐고 안 그래도. 그러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 정도면 훌륭하죠 뭐. 그래도 내 집인데.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경정님 정말 저기 애쓰셨습니다. 뭐 퇴임은 내년이지만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예.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마약범죄수사대 박남규 경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그 마약 수사대 특성상 미디어의 얼굴이 좀 노출이 되면은 이게 좀 수사에 어려움을 줄 수 있어서 그동안 이제 외부 활동을 좀 안 하셨다고 하던데. 네, 아무래도 과거에는 이제 마약 이제 형사들이 언론에 노출되는 게 꺼려해서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들했었는데 예, 예. 근래 마약 범죄가 좀 사회 이슈화 되고 그렇죠. 또 이제 좀 위험성도 알리고 해서 음. 나왔습니다. 아니 그 마약 범죄 수사대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는지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시죠. 마약류 관리법에 위반되는 사범들을 검거하는 겁니다. 마약. 그렇군요. 예, 그래서 이제 판매 사범을 비롯해서 밀수 사범, 또 투약 사범, 또 유통 사범들 검거하고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마약, 예. 아편 네, 그런 거. 그다음에 향정기성 의약품이라고 해서 필로폰 대표적으로 대마, 예, 그런 사범들을 검거하고 처벌하고 하는 부서입니다. 마약 범죄율이 실제로 좀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좀 많이 심각한 수준이죠. 일단 통계적으로 객관적으로 통계를 봤을 때 2010년도, 뭐 2008년도에 뭐 한 12,000명 정도 됐다 하면 2022년도에 뭐 18,000명 뭐 이렇게 늘어나니까 일단 통계적으로 봐서도 많고요. 인원도 많지만 연령이 낮아지고 있어요. 이게 또 예, 참 문제네요. 예, 예. 저희들이 보통 마약 사범을 빙산의 일각이라고 얘기를 해요. 몰래 은밀하게 거래를 하고 은밀하게 행해지는 범죄인데 수사기관에 출혈을 검거를 하잖아요. 그러면 더 많거든요. 그렇겠죠. 사실 피부로 느껴질 만큼 이렇게 마약 범죄가 늘어난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어떤 이유가 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조세호 씨가 한 10년 전에 마약을 여기서 구하고 싶었어요.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그 호기심에 예를 들어서 호기심에. 그러면 안 되지만 안 되지만. 안 되지만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이거는 뭐 방법을 모르죠. 모르죠. 뭐 일단은 뭐 그게 가능한 나라로 가지 않았을까요? 예를 들면 아, 예, 그렇죠. 과거에는 마약을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방법이, 없었어요. 예. 주변에 뭐 좀 깡패 형님이라도 있다든지 뭐 좀 뭐 깡패 형이요? 예. 약간 조금 그러니까, 어둠의 네, 예를 세계에 들면 그런 쪽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든지 있지 있으면 않으면 그렇죠. 못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SNS가 발달돼 있어서 그걸로 그렇게 거기서 이렇게 몇 자 치면 정보가 나오고 또 입금하고 또 찾아오고 그 짧으면 30분, 길면 1시간이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신분이나 이런 것들 뭐 판매자도 그렇고 이게 서로 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안 잡힐 거다, 그렇죠. 서로 모를 거다 이런 이제 막연한 자신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이 경감님이 맡았던 사건 중에 가장 스케일이 큰 사건은 혹시 뭡니까? 제가 이제 2020년도, 21년도, 20년도 정도에 국내인이 뭐 동남아나 해외에 가서 거점을 두고 거기 있는 조직과 연계를 해서 여기서 마약류를 국내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총책, 그런 실제 행위를 하는 태국에서 행위를 하는 총책을 경찰 이민국 통해서 검거를 해서 송환을 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6kg 정도 압수했었어요. 이게 와, 6kg 정도. 6kg면은 이게 시가로 하면 200억 정도 된다고 그래요? 예, 예. 와. 6kg면 이게 몇 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에요? 계산을 0.039g이 한 명이니까 1g이면 100명 할 수 있어, 30명 할 수 있어요. 1g 1g이면 30명. 30명. 그러면은 1000g이면 3만 명. 예, 예. 그럼 18만 명. 아유 뭐 맞는 거야? 수학 천재인데. 이게 그 검거 현장에 가다 보면은 위험한 상황에 많이 맞닥뜨릴 것 같아요. 예. 네네네네. 재작년 정도에 한번 저희들이 그 마약 사범, 판매 사범인데 잠복을 했어요. 오피스텔에 잠복을 계속 하는데 사람이 분명히 있어. CCTV 들어갔어. 안 나와요. 마침 그 위에 창문이 열려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다리 빌려다가 놓고 예. 들어갔어요. 수사관이. 딱 들어가서 복층인데 딱 내려갔더니 여기다 칼 딱 들고 손가락에 칼 딱 2개 들고 거기서 딱 배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안에서 이제 칼부림하고 또 일부 수사관들 다치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 사실 수사관님들께서도 이게 이제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마약 사범들을 검거하는 데는 이게 좀 위험 요소들이 굉장히 좀 많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들이 장비를 항상 그 그쵸. 첨단봉이나 또 페이저건 또 그런 것도 다 챙기고 또 여러 명이서 같이 동시에 진압하는. 그래서 길을 죽여서 반항하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요즘 그 사회에서도 이런 이야기가 조금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약을 너무나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죠. 이게 알게 너무 모르게. 위험한 거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안 되니까. 알겠습니다. 네네. 네. 안녕하세요. 장한나 지휘자입니다. 아니 그 우리
이제는 이제 장한나 지휘자시지만 사실 이제 저희들 기억 속에는 이제 그 첼로를 첼로의 요정. 예. 그렇죠, 그렇죠. 요정까지 붙여서 얘기를 해주시네. 네, 예. 맞습니다. 첼로 여정 맞죠? 구 첼로 여정. 그렇죠. 현 지휘 여제. 예. 맞습니다. 진짜 말씀하신 대로 웃을 때 그 보조개부터 시작해서 요 그 당시에 그 진짜 밝은 미소 아직도 진짜 기억 속에 선명하거든요. 예. 만 6살. 네, 첼로를 그래요. 시작했습니다. 3살 때 피아노를 시작했고요. 3살에 피아노를 네, 시작했어요. 제가 형제가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버지는 팝을 너무 사랑하시고 클래식 팝, 엄마는 작곡을 하셨고, 네. 그래서 집에 항상 음악이 있었어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친구 삼아 벗삼아 평생 살아라. 엄마가 이제 4분의 1 사이즈 첼로가 있어요. 첼로가 있어요? 좀 크잖아요. 예, 맞아요. 애기 첼로죠. 네네네. 그야말로 아기 첼로를 이제 사다 주셨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끌어안고 연주해. 피아노는 두 손 똑같은 거잖아요. 네. 한 손은 줄을 누르고 한 손은 활을 잡고. 예. 안고 있으니까 내 친구 같고 두 번째 들고 다닐 수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도 가져갈 수 있고 친구들한테도 보여줄 수 있고요. 이게 나랑 항상 같이 할 수 있다는 그 어떤 친밀감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애착 인형처럼. 그래서 첼로를 훨씬 더 재밌게 느끼게 됐죠. 이제 부모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린 한나가 바흐의 무반주 첼로 조곡을 듣고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이 있다는 게 참 행복하다라고 했다. 이거 사실입니까? 이런 얘기를 한 게? 네, 그건 저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네, 나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런 음악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해. 그러니까 그 어떤 음악의 힘인 거죠. 와 진짜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음악이 있어서 웃고 살고 네, 오늘이 의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사실 부모님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이거 확신하셨다고 그랬잖아요. 한나에게 음악을 위한 모든 것들을 이해가 돼요. 아니 왜냐면 내가 그냥 시켜서가 아니라 사랑하니까 정말 그래서 그러셨을 것 제가 같아요. 8살, 9살 때 이제 연주하는 동영상을 뉴욕의 줄리어드 음악 학교에 보내셨어요. 8살 때 한 예, 연주하는 예, 예. 그때 이제 학교에서 예외적으로 1월에 왜냐면 미국은 9월부터 5월까지가 한 학기잖아요. 한 연도인데 이례적으로 이제 1월에 와라 전액 장학금을 주겠다 해가지고 부모님께서 부랴부랴 이민 가방 7개를 가지고 달랑 서울에서 뉴욕으로 가셨죠. 8살 때 줄리어드 음대를 갑니다. 그 10살 때. 그게 93년도 1월이에요. 제가 12월생이라 나이가 조금 82년도지만 93년도 1월이면 제가 10살입니다. 만으로. 예. 모든 게 되게 정확하시네요. 80. 예. 음표 하나 5살 아니고 만 6살. 정확히 해야 돼요. 정확해. 정확히 예. 해야 돼. 정확해. 82년? 82년 12월. 저랑 동갑이시구나. 아 정말요? 네, 저 82년 8월이거든요. 아우. 10살 때, 나 10살 때 아마, 와. 10살 때 뭐였을까? 지겨운 적은 없습니까? 혹시 좀 어떻습니까? 지겹지는 않죠. 너무 재밌고 즐거운데 어려울 때도 있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걸 계속 하니까. 피아노는 곡이 엄청 많잖아요. 바이올린도 엄청 많아요. 네. 첼로는 진짜 두 손에 꼽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런데 또 주문을 받는 곡들, 그러니까 자주자주 연주되는 곡들 한 손에 꽂혀요. 한 손에. 근데 저는 11살 때 시작을 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연주를 하고 연습을 하고 네, 매일 해야 됩니까? 네 매일 해야 돼요.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모든 비평가들 알고 3일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적어 이런 거 좀 적자. 뭐라 하루 뭐요? 하루를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하루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안 하면 비평가들이 알고. 3일 안 3일 안 하면 전 세계가. 다 알고. 그래서 저 첼로 할 때 휴가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진짜. 가족 여행도 못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곡을 계속 반복해서 연습을 하고 연주를 하다 보니까 내 자신이 마치 현미경을 들여다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음표 하나하나를 너무 세부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아 근데 분명히 저기 우주가 있고 은하수가 있고 네. 별도 있고 달도 있는데 그거 나 좀 망원경으로 좀 음악계를 보고 싶다 음악을. 근데 그런 정말 역사를 바꾼 음악은 오케스트라 음악이거든요. 교향곡이거든요. 지휘자가 되는데 좀 영향을 준 큰 인물이 있다면은 누가 좀 있을까요? 베토벤이요. 베토벤. 베토벤. 네. 내가 듣는 음악은 네. 다 남의 손을 거친 남의 해석이고 그거는 그들의 재구상이고 원본은 악보예요. 악보는 소리가 없어요. 이 음표를 왜 베토벤이 썼지? 왜 연속이에요.
음표가 몇 개 있겠어요, 악보 하나에. 엄청나겠죠? 진짜 별보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왜라는 질문을 이제 답을 해야 돼요, 저 혼자서 스스로.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막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음표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나한테. 베토벤의 목소리가 들려. 어머나. 아, 이걸 원했구나. 아, 이거야, 이거. 지휘해야 되겠다. 나 이거 하고 싶어. 그래서 막 마음속에서 막 그냥 갑자기 막 신나신 심장에 막 요동치고 막. 막 피가 막 들끓는다. 뭔지 피가 막 알았다, 그냥 알았다, 막- 알았다. 내가 알았어. 네, 저게 맞아요. 베토벤이지. 맞아요. 아.